제가 이제 오늘 발표드릴 말씀은 이제 부강한 환경 선진국으로 가는 국토 대개조 방안 이런 주제로 이제 할 건데, 그동안에 제가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들, 제가 외국에 살면서 느꼈던 게 뭔가 하면은 정말 이 선진국은 국가 인프라가 잘 돼 있구나.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국가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한 나라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 그리고 그런 사례들을 제가 이제 모으고 또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아이디어를 넣어가지고 오늘 주어진 시간에 맞게 제가 이제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여기 하나는 우리나라의 세종시에 세종고 만들어 놨더니만은 뭘 한다고 저렇게 해가지고 저렇게 해야지 자연성을 회복했다고 저렇게 되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스위스 레만호, 또 그걸 제네바 호라고도 하는데, 여기에 있는 그 네슬레 커피 본사가 여기에 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렇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소양호에다가 만약에 삼성전자 본사를 둔다, 이 말이 되느냐라고 이야기할 건데, 스위스란 나라는 저런 식으로 엄청난 호수 옆에 대기업의 본사를 두고 저거야말로 선진국이고 환경 선진국이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나라에서 저런 나라로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한 4가지 파트로, 하나는 뭔가 하면은 부국의 조건,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 한반도는 거기에 적합한지, 우리나라 한반도에 대해 가지고 간략하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우리 나라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산과 도시와 그린벨트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뒤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래도 참 다행히 바다가 부자인 나라예요. 바다가 부자인 나라에서 바다의 환경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거기에 대한 앞으로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강과 수자원 관리에 대해 가지고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살기 위한 어떤 부국의 조건은 뭐냐? 이 아래에 보면은 이제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나누어져 있는 거죠. 그나마 이제 우리나라가 다행히 산업화를 일찍 하고, 그나마 이제 활발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에서 열심히 기업인들이 노력하고 해가지고, 그래도 우리는 저런 선진국 사회에 아시아에서 일본과 대만과 우리나라가 이런 식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죠. 나머지는 보면은 대부분 다가 뭐냐, 저개발, 빨간색은 아프리카의 저개발 국가들, 또 조금 더 나은데 이런 식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왜 이렇게 전 세계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로 나누어져 있느냐? 그걸 몇 가지로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 산업화를 언제 했느냐, 그 산업화를 일찍 한 나라, 또 그렇지 않는 나라,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얼마나 과학기술이 발달했느냐, 그런 문제. 또 두 번째가 이게 정치적으로 이 자유민주주의가 정착을 했느냐 안 했느냐, 정치적으로 안정됐느냐, 독재국가, 부패국가 이런 나라들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가 아직도 저런 게 이제 많이 이제 못 살고, 그거 못 사니까 결국은 피해는 뭐가 보느냐? 일반 국민들이라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자원이 얼마나 풍부하냐, 또 사람이 살기에 적합하냐 안 하냐, 자연환경 조건,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가 나누어지는데,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것은 뭐냐? 이 자원이 풍부하지 않고 자연환경 조건이 적합하지 않는 그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사는 나라는 많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 국토의 80%가 산으로 되어 있는 스위스라든지, 국토의 3분의 1이 해수면 아래로 있는 네덜란드라든지,
또 아주 척박하기 짝이 없는 이런 이스라엘이라든지 거기다가 스웨덴, 노르웨이 같이 거의 뭐 1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동토로 보내야 되는 그런 나라들, 다 이런 나라들이 다 뭐냐, 이 열악한 이 자연 환경을 극복해 가지고 지금은 잘 사는 나라, 그것도 아주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뭐냐, 이 좋은 자연 환경 조건에서도 못 사는 나라로 남아 있는 거지. 바로 대표적인 게 바로 아프리카 같은데, 아프리카의 리비아라든지 나이제리아, 아프리카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석유가 나요. 그 나는 석유들도 제대로 못 이용을 하고 다 다른 나라에서 가져가고 자기들 정유도 제대로 못하고 뭐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거지.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 저런 나라들 보면 대부분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 자연 환경은 필수 조건이 아니다. 있으면 좋지만은 없어도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국토 선진화로 우리는 극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뭔가 하면은, 나라는 아니지만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 같은 거는 말이에요, 이것을 만약에 나라로 따진다면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국가로 한다면은 세계 5대 부국이라는 거죠. 그게 나오는 그 GDP 이런 걸 따지면은 나라로 별도로 하면은 세계 5위에 들어가는, 그만큼 잘 사는 건데, 여기가 사실은 사람 살기가 적합하지 않다는 거죠. LA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도 비가 말입니다 3분의 1밖에 안 와요. 물이 없는, 사람이 살기가 적합하지 않는 거죠. 이게 사막이죠. 이런 나라에 수많은 이렇게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열악한 조건을 극복을 한 거죠. 실제로 보면은 이게 사막에 물만 있으면 말입니다, 물만 있으면 농사를 잘 짓는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계속해서 태양이 내려쬐니까 물만 공급을 하면은 더 다른 데보다도 더 많은 수확량을 자랑하고,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가 실제로 저게 말입니다, 농업주예요. 엄청난 오렌지도 나오고 뭐 각종 농업. 그러면은 왜 아프리카는 가난하냐? 많은 사람들은 아프리카 사람들이 뭐 게으르냐, 머리가 나쁘냐,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나라, 우리 전 세계적으로 운동선수 이런 사람들 보면은 흑인들 많아요. 동기부여만 되면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 세계 최우수 선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 게으르지도 않고 머리도 안 나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러냐? 국토를 버려둬가지고, 국토를 방치해가지고, 국토를 자기들이 이용할 줄 몰라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가난한데, 최근에 이 사람 달라진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아프리카도 결국은 자기들이 이 국토를 잘 관리하고 국토를 이용해야지 부강한 나라가 되겠구나를 이제 깨달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결국은 그래서 국토 선진화라는 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부국의 조건도 되고, 또 이 환경, 부국 환경, 또 국민 안전 문제, 이 다 뭐냐면은 이 국토 선진화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는 그래요, 이번 정부에서 지금 내수 시장을 좀 활성화하고, 지금 해외의 수출도 이게 뭔가 하면, 옛날 같으면은 기술이 좋으면은 물건을 팔아먹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팔았는데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전쟁이, 무역도 이게 전쟁이 엄청난 지금 문제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 우리나라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국토 선진화가 하나의 중요한 아이템으로 이 자리 잡아야 된다. 바로 그래야지 이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국민들이 안전하게, 지금 뭐 홍수 나니까 엉뚱하게 뭐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도 죽고 말 이런데,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의 한반도는 어느냐? 우리 한반도는 흔히 말입니다, 3다 1무의 국토다. 3다가 뭐냐면은 강이 많고, 그 다음에 산이 많고, 섬이 많다. 우리가 산지형에다가 여름에 비가 집중적으로 오니까 굉장히 강이, 하천이 발달된 그런 나라예요. 그 강이 많고 산이 많고 섬이 많고, 없는 거는 뭐냐? 호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연호가 전혀 없는, 이렇게 자연호가 없는 땅도 드물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 바로 이 바다가 부자인 나라예요. 국토의 4.5배나 되는, 우리 그 육지의 4.5배나 되는 바다가 있고, 그나마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산업이 발달하게 된 게 뭐냐? 그나마 바다가 부자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수출도 하고
자원을 수입해 가지고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수출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거지. 이게 이제 우리나라 보다시피 전부 다가 뭐 산으로 65%가 아직도 산이죠. 그리고 섬도 보면 여기에 전체가 3,000개가 넘는 섬이 있는데 3,358개가 있는데 그 중에가 2,876개가 무인도고 유인도가 이제 482개예요. 이런 식으로 섬이 많고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은 산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열악한 국토 조건이죠. 그러다가 뭐 지하 자원도 안 나고 뭐 석유도 안 나고 뭐 이런 식이 돼 있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국토 관리의 후진국을 면치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잘 사는 나라 유럽이나 미국 가보면 우리나라의 국토 인프라라는 거는 초라하기 짝이 없는 게 지금 아직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 중에서 하나 성공한 게 뭐냐? 이게 나무 심기, 식목, 이 4대 조림 성공국. 우리나라가 영국, 독일, 뉴질랜드, 영국 같은 나라가 왜 저런가 하면 영국, 독일이 왜 저런가 하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문에 엄청난 산림이 파괴됐어요. 그 산림이 파괴된 거를 다시 복원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 4대 조림 성공국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지 뭐 우리 6.25 사변 끝나고 나서 산에 나무가 별로 없던 것들이 엄청나게 지금 심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그나마 이걸 이제 지난 정부에서 태양광 한다고 다 파괴한 거죠. 다 파괴하고 곳곳에 지금 뭐 태양광 한다고 산을 이렇게 됐는데 근데 희한하게 이 우리나라의 이 지금 소위 말하는 환경단체, 환경탈레반들은 조용히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 안 하고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우리나라다. 거기다가 이게 전부 산지 파괴의 주가 뭐가 되느냐? 태양광 때문에 이 기후변화 대책한다고 이러면 날씨가 좋아지는 줄 알고 계속 이런 일을 해가지고 다 이제 파괴한 거지. 더더욱 희한한 거는 뭐냐면은 이게 산의 나무를 그냥 자르는 게 아니고 이 오래된 나무를 잘라내고 이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오래된 나무를 잘라내고 새로 나무를 심어야지 탄소 흡수를 잘한다고 이런 일까지 지금 지난 정부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상식 이하의 짓을 지금 했다는 거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 그뿐만 아니라 산뿐만 아니고 농가 밭에도 지금 태양광 한다고 보십시오. 이거 보면은 지난 5년 동안 곳곳에 지금 논밭에 태양광 가고 밭도 태양광, 논에도 태양광 하고 또 뭐 새만 그면은 태양광 해가지고 뭐 새똥광이 되고 뭐 보십시오. 여기 보면은 지금 지난 2020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지금 임야, 전답 이런 데다가 전부 태양광을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이런 식이 지금 돼가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는 우리 선조들도 여기 살았고 우리 후손들도 여기 살아야 돼요. 가뭄과 홍수의 나라예요. 왜 가뭄과 홍수의 나라냐? 이 차고 건조한 대륙성 기류하고 습한 이 덥고 습한 이 해양성 기류가 만나는 데가 바로 이 저기다 한반도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한반도에서 만약에 밑에 게 위로 올라가면은 그 해는 홍수가 많은 엄청나게 물이 많은 해고 어떤 해는 아래로 많이 내려오면은 이게 이제 가뭄이 드는 그런 해라고. 거기다가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국토의 자연호가 전무한 그러한 상황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선시대 때 세계 최초로 그나마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이 채구기를 발명해 가지고 언제 비가 오느냐 거기에 맞게 농사를 지으려고 이렇게 한 거죠. 옆에 있는 저 도표가 그 채구기로 가지고 한양에서 기록한 강우량이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떤 해는 비가 많이 오는 해는 2,500mm가 오고 안 오는 해는 500mm가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렇게 가뭄과 홍수가 반복돼 왔고 특히 이때 뭐냐? 30년 대가뭄이 왔을 때 조선왕조 말기에 1876년에서부터 1905년 사이에 이게 30년 대가뭄이 와가지고 국가가 망하는데 조선왕조가 망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이 30년 대가뭄이라는 거예요. 왜? 가뭄이 되니까 사람들이 백성의 생계가 피폐해지는 거지. 이때 나타난 게 바로 뭐냐? 바로 동학농민혁명이에요. 동학농민혁명도 결국 물 때문에 고부군수 조병갑이가 동진강에 볼을 맞고는 부역으로 볼을 맞고는 그걸 물을 팔아먹으니까 이제 들고 일나가지고 이게 시작이 된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에 다 나타났고 또
삼국사기, 삼국유사 이런 데 보면은 말이에요. 그냥 가뭄이 들어가지고 사람들이 먹을 게 죽었다는 게 아니고 서로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식인 문화가 있었다는 거지. 옛날에 이게 다 삼국윤자, 삼국사기의 말입니다. 보십시오. 뭐 백제 원조왕 33년 서기 15년에 봄과 여름에 크게 가물어 백성들이 서로 잡아먹었다. 이 기록이 다 있고 그 다음에 뭐 또 서기 108년에도 그렇고 서기 389년 등등의 우리나라의 과거의 식인 문화가 있었고 그 고려 말에는 말입니다. 영남 지방에 무슨 뭐 가뭄이 들어가지고 영남 지방에 사람들이 백성들이 반이 죽었다는 것도 그런 그 반이 죽으니까 그 뭐야 저작기류에 인육도 팔고 이런 기록도 다 나오는 거예요. 보십시오. 이 가뭄뿐만 아니고 이런 거 1925년에 얼충년 대홍수 같으면은 국가 예산의 58%가 홍수 피해역이었어요. 이래도 우리가 지금 아직도 우리나라가 가뭄과 홍수의 나라라는 걸 제대로 국민들이 인식을 못하고 말이에요. 끊임없이 여기에 대해가지고 이제 엉뚱한 짓 하고. 그래서 보십시오. 저는 홍수탑, 송파구에 가면 있다는 저는 홍수탑을 학생들 교과서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이게 가뭄과 홍수의 나라에 살아야 된다. 이 워낙 사람들이 많이 죽으니까 얼충년 대홍수에 그 홍수를 기념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탑도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난 정부에 보십시오. 과거에 절했던 영산강 저런 거를 과거에 영산강 사업사 하기 전에 다 절했어요. 곳곳에 다 있죠 기록이. 근데 이런 걸 이래 바꾸어 놓으니까 지난 정부에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걸 다 빼야지 이게 보기 좋다고 밑에 있는 저게 그것도 이제 못마땅 해가지고 볼을 없애버리다 했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어느 게 과연 국토를 선진화하고 어느 것이 우리 후손들한테 이게 넘겨 물려줘야 될 그런 땅인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우리는 우리 국민한테 알리고 앞으로 이것이 하나의 큰 정치적 이슈가 돼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 본 게 뭔가 하면은 이제 부국의 조건과 우리나라 한반도가 어떠냐. 가뭄과 홍수의 나라고 국토의 조건이 별로 좋지 않는, 물론 우리보다 더 나쁜 나라들이 많죠. 그렇지만 정말 우리가 앞으로 잘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려 그러면은 그 열악한 국토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 첫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지금 망쳐놓은 산을, 이 산에 대해 가지고 나무가 왜 중요하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잘 아시는 그 패트릭 무어, 그린피스 장님했던 패트릭 무어 박사님이 그 책도 쓰시고 유튜브도 나오고 있는데 나무가 답이다. 그게 나오는 내용을 정리하면 이겁니다. 나무가 이 재생 가능한 생활 자원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첫 번째가 우리 집도 가구도 종이도 다 여기에서 나오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 지금 이번에 그 홍수 났을 때 산사태 나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다 나무 벌목하고 해가 그런 거예요. 토양 유실을 방지해 가지고 강과 이 하천에 맑은 물을 제공한다. 굉장히 우리 물 관리에 우리가 명심해야 될 그런 내용들. 세 번째가 뭐냐. 맑고 산소가 풍부한 그러한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야생 생물의 아주 서식처를 적용해 가지고 이 생태계 보호에 아주 중요한, 종다양성 보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리고 이게 있음으로 해 가지고 홍수, 산사태, 눈사태, 그 다음에 폭염, 한파 이런 것들도 다 뭔가 하면은 이게 나무가, 이런 것들은 특히 우리 도시 같은데, 도시공원 같은 데도 아주 중요하죠. 이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이 재생 가능한 청정 에너지, 바로 여기서 숯도 나오고 또 알코올 여러 가지 이제 화목 발전 같은 것도 우리가 여기서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산화탄소 감축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바로 다 이게 이산화탄소 감축을 일어나고 있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경제적 가치, 우리가 캠핑도 하고 산림욕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여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마 이번 정부에서 저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알아가지고 이게 하나의 정책에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도 끊임없이 산에 불 나면은 말이에요. 이게 다 기후변화 때문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우리나라의 산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 지금 캐나다에 뭐 하와이에 산불 나고 유럽에서도 산불 나고 하는데 전부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게 우리가 산을 잘 관리를 하면은 말이에요. 불이 나더라도 이 바닥만 타고 그라운드 파이어로 끝날 것을 전부 다 뭔가 하면 다 타는 이게 크라운 파이어. 지금 이러면 뭔가 하면 다 산에 불 났다 가면 다 크라운 파이어.
왜? 낙엽이라든지 노우목, 고사목이 다 그대로 있으니까 엄청난 불만 왔다 하면 일어나는 거야. 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냐? 기후변화 때문이다. 말도 안 되는 짓. 외국도 마찬가지네. 산을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산을 건드리지 말으면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한번 산 가보십시오. 바닥에 전부 보면 낙엽이고 고사목, 노우목 그렇게 있으면은 거기에 무슨 뭐 생태계를 보호하는 줄 알고 말.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해야 될 게 뭐냐? 산림을 방치하지 말고 관리를 해야 된다. 또 하나가 이제 저는 늘 이걸 얘기하는데 쓸데없이 뭐 기상청 같은 이런 데가 기상청 같은 데는 사실 해양수산부로 가는 게 맞지요. 바다에서 여러 가지 모든 기상이 거기에서 일어나고 하는데 거기로 가고 산림청이 이 환경부로 와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자연 생태계도 보호하고 관련되는 전부 그거 아니에요. 우리 뭐 여기에 종다양성 보호 또 맑은 물 보호 또 곳까지 공기 문제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여기 있는데 바로 이게 빨리 이게 우리가 소속으로 바뀌어야 된다. 또 하나가 제가 이제 최근도 아니죠. 오래전부터 이걸 제안해가지고 하는 게 뭔가 하면 서울시에 오늘 마침 오늘 서울시에 계시는 분도 오셨는데 바로 여기에 서울에 이 지금 제가 에코마운틴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바로 이런 것들이 이게 뭐냐면은 과거에 이 터널들 지금 서울에 말입니다. 27개 터널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과거에 뚫어진 이 터널들은 상당히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그 혐오 공간도 있고 이걸 잘 이용하면은 그 여러 가지 우리가 앞으로 이 서울이 더 좋은 어떤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에코마운틴 프로젝트인데 지금 요즘 말입니다. 터널을 뚫으면 저를 끝까지 쫙 뚫어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끝까지 못 뚫는 거죠. 그 왜 그런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요즘은 이렇게 뚫죠. 요즘은 다 이렇게 기술이 좋아가지고 딱 산이 시작한 데부터 터널을 뚫고 끝으로 나는데 과거에는 뭐 했는가 하면 이렇게 터널을 뚫으면은 이걸 다 비웠어요. 이걸 다 걷어내야 되었어요. 과거 옛날형은 다 저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 공간을 우리가 잘 활용하고 저기에다가 우리가 공원도 만들고 여러 가지 그걸 하면은 지금 서울시에서 창업 공간이라든지 또 뭐 주택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해 놓고 있는 건데 근데 이게 개방형 터널 지금 뚫려 있는데 그 터널 입구에 굉장히 위험한 혐오 공간이 되고 있는데 그 예를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서울에 지금 이게 몇 가지가 있느냐 27개 터널이 있어요. 뭐 옛날부터 특히 서울은 뭐냐 산지에 생기는 도시라 가지고 다른 데보다도 훨씬 터널이 많아요. 그 말고도 뭐 부산도 마찬가지고 곳곳에 보면은 터널들이 많은데 지금 제가 이제 이 터널을 이걸 생각하게 된 게 뭔가 하면은 제가 그때 이제 학교에 연구처장 산학협력 단장을 하면서 그 문제 때문에 이걸 했는데 바로 우리 학교 뒤에 있는 금화 터널이 여기에 바로 이 금화 터널에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옛날에 뚫어져 가지고 70년대에 뚫어 가지고 저게 저렇게 뚜껑이 다 열려 있고 양쪽에 비어 있어요. 저게 옛날에 사람들이 살았는데 480가구를 전부 다 내보내고 저 터널을 뚫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뭘 하는가 하면은 이거 덮고 양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게 건물을 이렇게 세우면은 어떻게 되느냐 저걸 우리가 충분히 이게 저거 산학협력이라든지 창업공간 같은 걸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지. 충분히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뭐냐 이 터널이 말입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그 미세먼지 지금 터널에 그래서 아마 우리 서울에 저 버스 지나갈 때 창문 닫으라고 그러죠. 그게 왜냐하면은 터널은 좀 계속해서 사시사철 비가 내리지 않는 밤에도 뭐 계속 차가 다니고 하니까 엄청난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많으냐 화재가 잘 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그만 몇 개 보십시오. 2018년도 20년 21년 22년 거의 터널에 저게 사고가 잘 나요. 사고가 나는데 사고가 났다 그러면 뭐 하느냐 그냥 뛰어나와야 돼요. 뛰어나오고 저기다가 뭐 하느냐 다시 사람들이 저기 소방서가 물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 안에다가 뭐 해야 되느냐 스프링클러 달고 자동으로 저기서 불을 끌 수 있도록 만들고 저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해가 뭔가 하면 터널 입구를 우리가 다시 공원화하고 덮고 그게 엄청난 땅이 생겨요. 저 땅 가지고 거의 제가 지난번에 그 추정을 해보니까
시 예산 한 푼 안 쓰고 저 지역에 땅을 쓰고 공사비가 나오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살수시설, 환기, 입구에 이런 식으로 그 터널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터널이 하나의 미세먼지 꿀뚝이에요. 어마어마한 꿀뚝에서 나오는 거죠. 저걸 저런 식으로 외국에 지금 그 야외 청정기 모양으로 달아가지고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유튜브에 자세하게 올렸는데 여기서는 뭐 길게 내 설명을 못 해가지고 그런 내용이에요. 또 세 번째, 또 서울에서 뭘 해야 되느냐? 그린벨트를 정비해야 돼요. 지금 그린벨트 이것도 뭔가 하면 지금 계속해서 환경단체의 엉뚱한 생각 때문에 지금 제대로 이제 뭐 환경단체도 아니죠. 환경 탈레반들이죠. 전혀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그린벨트가 오면 보십시오. 71년도에 7월 달에 수도권을 시작으로 77년까지 8차에 걸쳐 가지고 14개 도시에 지금 뭐 옛날에 진주, 여수, 뭐 통영, 마산까지 다 이걸 춘천까지 제주도까지도 이게 다 그린벨트로 묶여졌어요. 그때 명분이 뭐냐? 무질서한 도시 확산을 방지하고 자연환경을 보존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웠는데 지금 여기에 전혀 안 맞다는 거죠. 이 명분이 전혀 안 맞고, 그럼 그 당시는 왜 그랬느냐? 실제로 우리가 70년대 같으면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때는 공기가 좋았지 않느냐? 아니었어요. 그때 지금보다도 서울의 공기가 훨씬 더 나빴어요. 왜? 자동차 한 대가 내뿜는 대기오염 물질이 지금보다도 100배나 더 많았어요. 그만큼 지금 그 사이에 자동차 기술이 좋아진 거죠. 지금은 이제 더 작게 나오죠. 지금은 전기차가 나오고 하니까 그때 엄청난 지금 자동차 대기오염 문제가 있었다. 그런 것 때문에 그 당시에 이런 그린벨트를 묶으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98년도에 김대중 정부의 대선 공약에서 7개 중소도시는 전면 해제하고 7개 광역도시는 부분 해제한다 해가지고 이런저런 뭐 진주라든지 마산 같은 데는 풀려졌지요. 근데 마산은 아직도 있고 참 진주하고 뭐 춘천 이런 데 풀렸죠. 여수 뭐 이런 제주 이런 데 풀렸죠. 근데 아직도 뭔가 하면은 지금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여기에 이런 식으로 남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린벨트 역사를 좀 볼 필요 있는데 이게 잘못돼 지금 전 국민이 지금 오해를 하고 있어요. 이 시작이 뭐냐? 영국 런던에서 말입니다. 1953년도에 그 당시에 엘리자베스 1세 때 전염병을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런던 주변에 3마일을 묶는다. 그때 나와 있던 자료예요. 그때 자료가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린벨트를 만든다 라고 3마일까지 명시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는 왜 그랬느냐?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뭔가 하면은 런던에 살던 사람이 뭐냐면은 전염병이 안 걸리려고 저 안에 들어가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착각이. 그렇게 1500년대 이럴 때 1600년대 이럴 때까지 뭐냐? 콜레라 같은 것들이 공기 전염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콜레라가 이게 물로 인해 가지고 전염된다는 것은 뭔가 하면 1952년도에 런던 콜레라 사건이 나가지고 존 스미스라는 그 의사가 콜레라는 물에 의해서 결린다는 걸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물로 가지고 이걸 방지를 했지. 그 전까지만 해도 뭐 공기로 걸리는 줄 알고 다들 저런 데 가지고 있어요. 처음에는 전염병 방지를 위해서 그걸 했고, 그러다가 이게 전염병 방지는 전혀 효과 없었고, 그 뒤에 1900년대 이런데 1800년대 후반에 와서 뭐가 되느냐? 이게 이제 공장에 나오는 꿀뚝에서 대기오염이 심했던 거죠. 그때 이제 영국에서 산업화가 되고 하면서 이 대기오염이 심하고 하니까 대기오염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사람들이 살기 위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제 이야기 정리를 하면 이거예요. 그린벨트를 묶어 가지고 거기에 어떤 그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그린벨트를 묶은 게 아니고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숨으려고 만들었던 것이 바로 이거예요. 그때 그러고 이때 대기오염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래서 이제 저기 들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그걸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생존을 위한 피신처고 또 우리나라하고 또 다른 게 뭔가 하면은 주거지는 안 묶었죠. 주거지는 제외하고 나머지 땅을 다 정부가 샀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뭐 하느냐? 주거지도 다 묶고 정부가 지금 땅도 안 사고. 이 보십시오. 그러면 저기는 우리나라의 그린벨트하고 영국 런던의 그린벨트하고 차이가 뭐냐? 영국 런던은
주거지는 제외하고 또 그 나라가 다 사가지고 저걸 하는데 우리는 뭐 하느냐 하면은 주거지도 포함하고 사유재산을 다 지금 침해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마 그래서 지금 그린벨트에 대해 가지고는 지금 그거 하죠. 위헌이다 아니다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어요. 지금 개인의 그 재산과 이 자유를 지금 박탈하고 있는 정부의 그런 건데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잘못된 논리에 가지고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를 위해 반드시 물려줘야 할 녹색 공간 이게 이제 환경 탈레반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린벨트는 또 도시의 흡하다. 도시 흡하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지금 저런 식으로 지금 되어 있다고 전부 다. 오염원이 거의 방치되어 있고 그리고 또 이걸 그린벨트를 묶을 때 말이에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고려를 해가지고 뭐 산지냐 이거냐 고려한 게 아니고 행정 편의주의로 과거에 그냥 잣대로 꺼가지고 어떤 데는 거기서 보면은 같은 건물이 반쪽은 그린벨트 들어가고 반쪽은 안 들어가고 뭐 도로 이쪽은 뭐 그린벨트고 도로 이쪽은 그린벨트가 아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주민들의 희생을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하나의 이게 도시의 흉물이에요. 가보면은 절대 이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에 앞으로 살지 않아요. 이런 데 살 수가 없어요. 미래 세대는 뭐냐? 새로 도시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 다시 말해 그 당시에 나오는 교통이라든지 그때 나오는 지금 뭐 50년 뒤 100년 뒤에는 다른 형태의 도시가 생기는데 이 바보들은 뭘 생각하면 아직도 우리 미래 세대들은 저기 가서 산다. 이 논리로 가지고 지금까지 계속 묶어 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하면은 또 하나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뭔가 환경에서 말이에요. 삼장 이론이 있어요. 삼장 이론. 이 삼장 이론이 뭔가 하면은 과거에는 가장 오염이 심했던 게 뭐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시장, 도시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 농장이에요. 농사 짓는데 이게 공장이 제일 오염이 심했고 농장이 오염이 제일 적었어요. 지금은 뭐냐? 바뀌었어요. 지금은 뭐냐면 환경기술이 발달해가지고 공장이 아주 맑아요. 지금 보십시오. 가지고 뭐 삼성전자, 뭐 LG전자, 평택 뭐 이런 데 가보십시오. 오염물질 하나 넣으면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데가 왜? 돈이 있으니까 처리를 다 하니까 다 막으니까. 지금은 뭐가 제일 오염이 심하냐? 농장. 이 공장과 이게 농장이 뒤집어졌다 해가지고 이게 뒤바뀐 환경의 삼장 이론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지. 지금 여기가 훨씬 더 오염이 심해요 지금. 근데 이걸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해야 될 게 뭐냐? 이 환경 관리를 위해 가지고 이 방치하고 있는 이거를 저밀도 개발을 해야 되고 여기 보면 지금 우리 환경부에 저기 있어요. 제가 이제 뭐 환경정책 법규 가르면 이런 것도 가르치는데 생태계 보존 협력금이라 해가지고 어떤 지역을 개발하게 되면은 그 개발하는 지역의 생태계 훼손을 위해 가지고 그 훼손만큼을 다른데 이 지원을 해가지고 더 이제 생태계를 복원하도록 하는 건데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말해 이렇게 하는 거죠. 이쪽을 개발하고 나면은 그 개발 이익을 저쪽에 공원을 만들고 그 공원을 다시 이제 지자체가 소유해가 관리할 수 있도록 이게 충분히 지금 아마 이번 정부에서 이런 것들을 손을 좀 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국가 경기도 일으키고 막 이게 바로 그린벨트의 문제다. 미래에 제가 이야기했지만은 미래 도시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 살던 데 안 살아요. 지금 앞으로 미래 도시는 스마트 성장을 지금 외국에서도 보십시오. 미국의 EPA 같은 것도 상당히 중요하게 고려하는 게 지금 우리처럼 무슨 뭐 홍수 방지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런 EPA에서 우리나라 환경부에서 이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미래의 도시는 이 바뀐다는 거 아니에요. 위로 이렇게 집중돼 가지고 위로 올라가는 이런 식의 도시가 만들어진다는 거지. 만들어지고 과거에는 이렇게 펼쳐져 가지고 아침에 전부 다 차 들고 운전하고 이게 미국의 원래 도시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냐? 빌딩 도시가 생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 스마트 그로스를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도시가. 그 절대로 그린벨트가 미래 세대를 위한 적이 아니라는 거죠. 넘겨줄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지. 보십시오. 그 왜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됨으로 해가지고 위로 이렇게 집중, 그 어반 인텐시피케이션, 그 이게 집약 개발을 하는 거지. 집약 개발되니까 도시가 이렇게 빌딩으로 되니까 주변에 녹지 공간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환경 보호 역할도 하고 거기에 어떤 생물들이 살 수 있고 출퇴근 시간도 절약되고 출퇴근 시간이 절약되면 뭐냐면 여가 시간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렇게 에너지도 절약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하니까
그 외에 도로라든지 지하철, 송전망, 통신, 상하수도 여러 가지 쓰레기 관리,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그 효과가 있으니까 앞으로 도시는 이 스마트 성장으로 우리가 가야 되기 때문에 전혀 저런 그린벨트를 가지고 미래 세대를 위한 거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세 번째, 그러면 이제 바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는 정말 우리나라가 행운이 뭐냐, 바다가 부자인 나라예요. 이 바다가 부자이니까 그나마 이렇게 빨리 급속한 성장도 할 수 있는데, 한때 우리나라가 부산항이 세계 5위, 6위였는데 지금은 이제 떨어져 가지고 7, 8위까지 내려가고 하는데, 상당히 세계에서 큰 항구가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만 해도 큰 거죠. 경제 발전에 엄청난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세계 5대 갯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미국 동부, 캐나다 중부, 아마존 지역, 북해, 그리고 이제 우리 서해 갯벌이 여기에 있다. 또 하나가 뭐냐, 우리나라가 세계 10대 양식국이에요. 우리 일본, 브라질, 베트남 이런 상당히 그 세계 10대 양식국이고,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 다음으로 1인당 해산물 섭취가 많은 나라예요. 굉장히 그런. 또 하나가 뭐냐,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많은 곳곳이 지금 무역항이에요. 곳곳에 무역항이 상당히 우리나라가 이게 지금 연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곳곳에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리고 바다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그런 곳이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되느냐,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 환경 관리는 말입니다, 외국에 비하면 상당히 미흡해요. 지금 하나의 부산항을 예를 들면은 지금 부산에 곳곳에 하수 처리장이 있어요. 수영 하수 처리장, 해운대, 남부, 영도, 대부분 다가 말입니다, 바닷가에서 하수 처리를 해가지고 육상 방류나 해안 가까이에 그나마 이제 최근에 만드는 녹산 이쪽이 보면은 한 425m를 바깥으로 떨어져가지고 육지에서 떨어져가지고 이제 방류를 하는데,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게 잘못됐다는 거지. 보십시오. 이런데 또 하나가 뭐냐, 굉장히 또 비치 활용도가 높아요. 곳곳에 지금 부산 같은 데 보면은 곳곳에 지금 저기 있죠. 해수욕장이 있고 곳곳에 이제 비치가 있는데, 그 비치 활용도가 높으면서도 하수를 처리해가 어디 가느냐, 육상이나 아니면 가까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느냐, 계속해서 적조가 생기고 독성 해파리가 생기고, 이게 적조가 왜 생기는가 하면, 적조라는 결국은 뭐냐 하면은 비료 성분이 많을 때, 무기물이 많을 때 그걸 먹고 식물들이 자라는 거죠. 근데 외국의 경우는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유기물을, 우리 하수 처리의 원리는 뭔가 하면 말입니다,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드는 거죠. 근데 그럴 게 아니고 유기물을 무기물로 만들지 말고 유기물체로 바다 멀리 갖다 버리라는 거지. 그게 이제 외국에서 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근데 이게 저 같아.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에 이런 걸 처음에 하수 처리장을 만드는 때, 그때의 이 분야의 전공자들이 다 뭐냐, 처리 전공자들이에요. 처리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물도 그렇게 하고 있고, 먹는 물도 그렇게 하고 있고, 하수도 그렇게. 그래가지고 곳곳에 다 처리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수질이 안 좋으니까 또 이제 부산항 같은 데라든지 광양만, 인천 이런 데는 뭐냐, 특별관리회의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규제를 해요. 근데 규제해도 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이 특별관리회의하고 환경보전회의가 있는데, 특별관리회의는 저거는 뭐냐, 수질이 너무 안 좋고 오염원이 많으니까 저렇게 하고, 환경보전회의는 뭐냐, 저기에 여러 가지 생물상, 생태계 중요한 생태계 보호할 그런 게 있어가지고 저런 식으로 지금 현재 관리하고 있는데, 저 관리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 보십시오. 지난 정부에 와가지고 지금 바닷가에 해상 풍력 한다고 곳곳에 이런 식으로 이제 지금 하고 있고, 일부는 지금 계획하고 있고, 저거 하면은 문제가 뭔가 하면은, 저 세울 때 어민들 반대하잖아요. 어민들 반대뿐만 아니고 저것 때문에 또 문제가 뭐냐, 세우는데도 엄청난 비용이 들지만은 그 전기를 끌어오게 해가지고 전선 까는데 거기에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드는데 지금 계속 저런 걸 해놨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그 해저 터널, 이번에 그 일본 후쿠시마가 바로 이런 거지. 외국에 다 이렇게 해요. 샌프란시스코 같은데 여기 보면은 7.2km를 빼가지고 바다에 갔다. 별로 처리를 많이 안 하지요. 근데 저걸 별로 처리를 안 하고 버리니까 뭐하냐? 물고기는 아주 좋아해요. 저런 식으로 갖다 버리고, 뉴욕 보십시오. 5km 갖다 버리고, 뭐 호주 같은 데도 뭐 4km 갖다 버리고, 지금 외국에는 대부분 다 가면 가면은 저걸 처리를 1차 처리 간단하게 내릴 것만 내리고 그냥 바깥에 빼버리니까 저기에 훨씬 더 생물들이 살기가 좋은 거지. 제가 이런 걸 왜 잘하는가 하면은 제가 이제 포다 갈 때 이런 걸 미국의 뉴저지주의 아틀란틱 시티, 그 카지노 시티죠. 저기에 저런 프로젝트를 했어요. 곳곳에 보십시오. 바닷가에 뉴저지주에 전부 다 저런 식으로 바깥으로 멀리 빼가지고 터널로 빼버리는 거지. 처리를 하지 말고 처리를 거의 약간만 하고 무기물로 만들어가지고 처리를 해가 주니까 뭐예요? 녹조가 자라잖아요. 적조가 자라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적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완전히 잘못됐는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바꾸고 하나가 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 이게 왜 제가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게 처리를 적게 하는 게 말입니다. 이게 물고기한테는 엄청 좋아하는 거지. 우리가 지중해 이걸 한번 볼 건데 지중해는 말이에요. 잘 사는 나라하고 못 사는 나라 16개, 18개 나라가 뺑둘러 사고 있어요. 이게 아프리카 쪽은 못 살고 유럽 쪽은 잘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는 이 3차 처리까지 해요. 2차 처리, 3차 처리, 1차 처리. 난 요게 뭔가 하면은 처리를 아예 안 하는 거죠. 아예 저기에 보면은 이런 지역들 여기 보면 요게 알제리 이번에 그 저 지진 났는 모로코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못 사는 이런 데는 아예 처리를 안 하고 버려. 근데 저 처리를 안 하고 버리니까 뭐 하느냐? 물고기는 저기가 훨씬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물고기들은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은 우리 보고 제발 좀 처리 안 하고 버려주면은 좋겠는데 이거 좀 처리해가 버리니까 뭐 하냐? 적조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처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 하면은 처리를 안 하면은 바다에 인간이 비치를 사용하는데 해안가를 우리가 쓰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뭔가 하면은 이걸 멀리 빼가지고 그러므로 처리 비용도 훨씬 줄어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그랬나? 처리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전부 처리해가지고 다 버려가 이렇다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바다에 앞으로 지금 해야 될 게 뭐냐? 축산이죠. 축산. 우리나라에 지금 강의 수질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지금 계속해서 4대강 녹조 그러는데 4대강 녹조의 근본 원인은 뭔가 하면 큰 거는 축산이에요. 곳곳에 축산 때문에 여러 가지 비료 성분이 들어오는데 그런 문제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바다를 잘 이용하기 위해서 뭐가 되느냐? 바닷가에 이제 로테르담에서 네덜란드가 했듯이 말입니다. 바다에 배 띄어가지고 젖소를 키우는 거죠. 얘들 지금 이 시도를 했잖아요. 그 내가 지난번에 한 그 어디 가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지만은 이거 지금 이거 저 뭐라 그러죠? 유람선 같은 것들 이걸 폐선할 때 이 폐선할 때 가져와가 왜 유람선을 왜 폐선해야 되는가 하면은 안전성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있던 배를 저기 저 태평양을 건너야 되니까 그 건널 때까지 안전성에 문제가 있으니까 더 이상 이제 이걸 못 쓰니까 하지만은 여기는 멀쩡하거든요. 안에 이걸 가져와가 우리가 뭔가 하면은 이걸로 가지고 우리가 축산을 하면은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 축산 폐수를 바이오 플락을 만들어 가지고 바로 이런 거죠. 여기다가 축산 폐수를 유조선 안에다가 이 바이오 플락을 만들어 가지고 그 주변에 바다에 우리가 뿌리면은 이게 하나의 중요한 물고기의 그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기 아마 저 주위에 저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물고기들 잘 크는 거죠. 잘 크고 그리고 지금 뭐 바닷가에 지금 뭔가 부산이라든지 지금 그 바다 해안 도시들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 이런 걸 다 펠렛으로 만들어 가지고 바다에 가서 뿌려야 돼요. 그래야지 물고기가 많이 모이고 잘 살고 하는데 굉장히 많은 지금 물고기들은 지금 그 먹이가 상당히 부족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앞으로 이걸 활용을 해야 된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강과 수자원 이제 중요한 게.